아니, 우리 그 엠마오에서 서로 좀 됐었죠. 그래도 새로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건강은 좀 없죠. 그래요? 그래요? 그걸 몇 개에서 못 치겠어요. 공채하죠. 공채하는데 굳이 이식을 입장에서 계속 그런 데서 아니에요. 그 기숙사는 그렇죠. 110명 전체가 기숙사 생활. 그렇죠. 기숙하고. 네. 그래서 세밀하게 일반 학교 같이 양질의 교육을 하니까 담임하는 명당 10명씩 제가 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명당, 학생 생활 명당, 우리들은 또 편실 선택으로 인해가지고 외부 통제 방식이 아니라 내부 통제 방식이라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에 가서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게 해가지고 정말 선생하고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선생하고 그 3자가 아주 좋은 관계로 형성해가지고 3자를 만족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높이는 이런 학교를 성장하죠. 또 이런 가정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족 기부보다는 다달이 하고 학부모도 무죽순으로 이렇게 강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의 부모 역할이라는 게 현실 선생님이 이렇게 1년에 가지고 3년 반복해가지고 학부모들 자신들도 그거를 통해서 변화되고 부모들이 행복해져야 되겠습니다. 그 주위 사람이 같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김동국 세미나 정기 조계의 두 번째 날에 우리 교육위원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제9회째를 맞이하고 있고 동상 5월 중에 개최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 소속된 전국 위원회들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의 가톨릭 교회의 아들 과 휘정의 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4회는 가톨릭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이라는 주제로 서울 동서고등학교에서 개최되었고요. 제7회는 교육 현장에서 만난 그리스도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한국에 6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세미나를 준비는 해봤어도 그 주교회의에서 제가 세미나에 발제로 발표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우리 최기성 주교님 또 김웅태 주무님 부족한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모두 해드리고 다 오늘 오신 분들이 전문가이신데 어쩌면 제가 더 비전문가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개 이제 본당에서는 아니면 뭐 다른 데서 강의할 때 다른 주제는 제가 전공 분야여서 뭐 생명과학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도 뭐 다들 또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주시는데 결혼도 안 해본 신부가 가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대개는 아니 뭐 신부님이 가정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병치레를 다 하고 환자를 고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또 수없는 그런 경험 축적에 의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고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지금까지 제가 만난 가정 수를 생각하면 한 500여 가정은 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또 상담하고 면담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가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또 로마에서 공부할 때 이제 부전공으로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이론적인 것을 또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또 경험과 또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런 주제로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이제 세미나 그러면 되게 좀 자리가 딱딱하고 또 무거운 자리인데 저는 좀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구에서도 1번 타자가 제일 힘듭니다. 원래 1번 타자가 치고 나가야 그 다음 선수가 안타를 치고 장타를 쳐야 점수가 나는 거니까 그 1루수답게 시원시원하게 한번 안타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미 공지된 대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 40분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면 윤리신학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가정의 위기 상황들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톨릭 교회가 늘 강조하고 있는 가정보고마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핵심인 이 가정의 위기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준해서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해서 윤리신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란 모든 인간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자 근본 세포로 정의를 합니다.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나 또 우리 사회가 또 나아가서는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직이자 근본 세포가 가정이다 라고 첫 번째로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란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면서 수렴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 인간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면 맨 먼저 인간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친지들과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가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무르익고 성장하고 완성되어 간다고 볼 때 가정은 바로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수렴점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바로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룩한 장소로서도 윤리신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생명의 잉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 사업에 부합하는 신성한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정은 바로 생명을 잉태시키고 또 생명을 성장시키고 또 생명을 보다 더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정을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룩한 장소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리신학에서는 가정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합니다만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이러한 가정의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요즘 교육도 결국은 물질의 중심이 또 물질의 목적성을 둔 게 많죠. 그래서 물질이 이 세상을 이제는 뒤흔드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가족 이기주의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위기를 자초하는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 문화의 변화를 꼽고 싶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또 미국 같은 나라에도 아파트 문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아파트 문화가 완전히 그냥 전국을 뒤덮을 정도의 그런 가구 문화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단독주택으로 옆집 사람과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서로 공존하면서 살았던 이 문화가 이제는 주거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콘크리트 벽 하나 사이로 이제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많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주거 문화의 원인으로 인해서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회윤리 도덕의 약화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인문학도 지금 대학에서는 이제 인기 없는 학과로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철학관이, 국사학관이, 역사학관이, 국문학관이 이런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학과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사회 진출, 출세하는 그런 학과로만 대학들이 또 그 학과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사회윤리 도덕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또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입시 경쟁 위주로 몰리다 보니까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학부모들도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다고 해서 인성교육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착각이고 오산이죠.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가정이고, 부모가 우선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시작해야 되고,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인성을 길러주는 전문 교육을 실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유로 해서 가정의 정체성이 상실해버립니다. 과거에는 가정이라 그러면 정말 사랑이 꽃피어나는 곳, 그리고 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네, 아버지인데, 아버님이시면 아주 오랜만입니다. 이런 인사를 해서 되겠느냐 할 정도로 서로 간에 대화는 물론이고 만날 시간조차 한 공간 안에서 잠은 자되 서로가 인격적 만남을 전혀 이룰 수 없는 가정이라면 이것은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에 맞는, 나를 위해서 자기가 중심, 나를 위해서 이 사회가 이것은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도 보면 이것을 더 따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쾌락주의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의 위기와 해체 현상의 원인은 바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가정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가정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미래자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을 보는 시각은 바로 인류의 미래가 달린 가정이요, 세계와 교회의 장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가정을 위기 상황들로 몰고 가는 주요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핵가족화 현상과 변화된 가정 형태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 세 번째는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고요. 네 번째는 낙태의 일반화와 가정 폭력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생명공학의 무분별한 연구. 이 여섯 가지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을 위기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여러 저술 활동과 강의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그 저술로서 인재혁명, 또 최근에 청소년들을 위한 감정 코칭 등의 저술로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네, 현재는 동국대학교 석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도벽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자가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도 하고 안타치 시켰잖아요. 중요성을 홈런 치고 다니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돌아다녀봤습니다. 근데 10년 전부터는 또 다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해가지고 심리 상담사가 됐고, 지금은 심리 상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수용 감독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창의성을 하다 보니까 인성이 중요할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감성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또 다음 10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벌써 싹 눈치채신 분들 계시네요. 맞아요. 다음에는 이제 영성의 중요성을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전에는 겨우 그냥 리더십 인재가 돼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만 생각을 해봤는데 더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쪽 위에 있는 것을 그러다가 조직식이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영성 그리고 퍼지 사고력, 이게 굉장히 민감한지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그리고 호기심, 모험심, 이제 긍정심이라고 조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거해 줘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다친 마음, 그리고 저것은 이제 걸림돌이기 때문에 제거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이 빈 공간은 채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여유라는 공간이 있죠. 흥분이 생기는 것이고요. 여유는 허심은 소통과 공감을 가능케 합니다.
자기 산섭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바쁘다 바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남의 말 기울이지 않는 심적 영역은 거기서 교육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정의적 요인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정의적 요인. 저는 이렇게 창의력을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머리만 그리지 않고 이제는 사람 전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머리의 영역은 지식과 사고력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나머지 요인들은 다 마음심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심적 요인에 해당되는 개념들이 결국은 애, 중, 인, 뭐 이런 개념들이겠죠.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개인적 요인. 사랑할 줄 알고, 덕이 있고, 배려하고요. 이거는 감사함을 아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흔히 인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인성은 예나 지금이나 뭐 다 똑같은 개념들이에요. 옛날에는 아까 뭐 신부님께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런 대가족 제도, 농경시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회 질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런 개념들이 개발돼 왔었는데, 요즘 세상에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못 보고 자란 아이 너무 많고요. 이모 삼촌 고모 없는 아이들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 형제 없는 아이들도 무척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혼이라는 것이 흔하니까 부모님과 안 사는 아이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가구가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1인 가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인성의 요인들은 똑같지만은 왜 이런 인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 이유, 설득력은 시대가 변하면은 따라 변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한테 설득력 있게 인성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인성을 능력, 실력, 뭐 지능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아직까지 영성적으로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만 좀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머리 쓰는 거고요. 머리 쓰는 것은 가르쳐주고 마음 쓰는 것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창용 신부님 아까 홈런 치셨다고 그러는데 조백 교수님은 뚫리는 홈런을 쳤어요. 저는 삼진아웃 당할까봐 지금 아까 앞에서 조백 교수님이 배우자 뭐 장점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저희 또 그렇지 않아도 MBS는 배우자는 자랑을, 장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저는 공대 나왔기 때문에 이공이라서 아주 감성이 메말라 있고 별로 이렇게 느낌이라든가 이런 쪽에 발달하지 못했는데 우리 배우자 소윤수 안젤라는 감성이 크고 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 어제는 또 신앙송 대회 가서 좋은 시를 하나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너를 아는 행복이네 그 시 규절을 저희 아침에 이렇게 낭송하면서 나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또 지금 뭐랄까요, 행복의 근원이랄까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잠시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공대가 메말랐다 그래도 일단 클래식 기타 칠 줄 알고요. 저희는 이 사람은 공대고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이 메리젠 카운터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한 30년을 이렇게 봉사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자신들의 전공보다는 부부들의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까지 봉사를 해와서 그게 저희들의 직업같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 앞에서 신부님하고 조교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 구구절들이 다 옳고 그런데 저희들은 미천이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진 거는 어디나 저희들이 가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건 체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 아이들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얘기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 제가 써놓은 글 조금씩 좀 보시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참 문제아들 많다고 하지만 상담을 사실은 저도 자주 합니다. 문제아들 물론 이제 바쁜 일정에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자고 하면 시간이 아까울 때도 있지만 시간 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뭐랄까 중고등학교 때 제대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고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안타깝고 또 화학생물과학부가 공대에서 가장 지금 학생이 높은데 거기까지 들어와서도 한 10%, 15%가 들어와가고 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런 것은 너무 굉장히 기본적인 색깔을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그 세포 중에서도 핵이 되는 부부의 고구마가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사실은 부부가 말이 부부지 부부가 아닌 경우 참 많거든요. 그리고 살아있기보다는 죽어있는 그런 모습에 평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주변인 그러니까 전에 추경님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희가 지금 9만 쌍인데요. 메리젠 카운트를 경험한 부부들이 너무 느려 이러시더라고요. 속도가 너무 느려 이렇게. 근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휴정지 빌려서 아니심을 담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과 사랑을 잘 나눌 것이나 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 잘 커졌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키운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지금 이제 36이고 아들이 34이어서 며느리도 이제 봤는데 딸은 이름을 이제 저희들이 저는 개신교를 믿다가 이 사람 때문에 카톨릭으로 이제 왔고요. 워낙 시집적이다 카톨릭이니까. 그리고 저는 사형제 만면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가 카톨릭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막말로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온 가족이 다 천주교 신자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그때 저희는 이제 유학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그 참여를 안 받을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맏아들에다 말씀이니까 이제 뭐 이름을 어떻게 지어라 막 이러셨을 텐데 저희들이 이름을 미리 지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귀한 소금이 되라고 귀 염으로 지었어요. 귀 염으로 지었는데 그 염자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굉장히 쓰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소금 염자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지어놓고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둘이 커가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름 때문에 이 아이가 인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이름을 지어놓고 어떤 때는 후회도 하고 어떤 때는 그대로 살아야지. 이름 외관적인 엄마로서 저희들이 이제 한 거는 주일학교 이제 유치부 때부터 지금 기억나는 게 주일학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일요일 날 아침 8시였는데 일요일 아침 8시 꼬마들 깨우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신부님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깨우라고 그렇게 유치부 아이들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럼 저희들은 토요일 날 일찍 재우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림 성경을 이제 읽어주고 오늘의 스토리의 위주는 모세다. 그럼 모세가 어떤 일을 했지?
네, 오늘 5월 21일 그러니까 가정의 달 5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는 2와 1을 합쳐서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들께 축하드립니다. 뒤에서 보는데 부러웠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저 벽보고 해야 될까? 예, 지난 몇 달 전 그 정기 원래회 때 이주상업위원회에서 저희 위원장 주교님께서 그 이주와 가정을 함께하는 저보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끌려온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올 뭐 자격은 없는데 교구에서 이주민하고 또 가정사업을 같이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이라고 해서 제주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또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성당 마당에 와서 뛰노는 모습들을 모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해체된 가정의 아이들, 많은 결혼 이민 여성들과 이 지역에 파견된 선교사로서 제가 어떻게 그들과 대면할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황화, 인류학적 모델, 바람가이, 그리고 GKT, 가장 중요한 단어인 애정, 인문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올림픽 전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결혼 이주민 여성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정착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동화적이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본 가장 중요한 관심과 배려는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애정이 아닌 그들 고유의 문화에서 인류학적 모델이란 한 문화와 연관된 일들, 관계성, 가치들 안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계시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증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학 성사와 전례를 떼어놓고는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식의 전달인 언어 분석을 통해 그 문화가 담고 있는 심오한 의미를 해석하는 일도 이 인류학적 모델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안에 함께 해오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상황화 안에서 인류학적 모델은 문화라는 언어, 전례, 이야기, 삶의 보편적 체험을 사회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겁니다. 살아있는 각각의 상황은 어제 사라진 빛이 아니라 지금 떠오르는 신선한 광합성으로 유지되고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지나온 고유한 문화와 사회를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은 객체가 아니라 각각의 주체로서 작용하며 바로 그 사람, 가족, 사회의 실제 질문과 관심, 현장이 상황화됩니다. 그 문화는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고 다시 언어, 전례, 이야기로 표현됩니다. 제가 머물렀던 그 김영 본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실제로 조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없을 때는 산부인과까지도 동행해야 할 상황도 있었습니다. 공국방의 아이들은 대부분 무속을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가족들의 오해 속에 굉장히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 끌고 가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글한 회원 이기야 묵다미 나용 나민 까까니 따라와라 아파타와이 목가민 상하민 만한살가 빠라당 파파타와나민 사와낭 카사살라사민 아타르모가민 이파인 둘로사 득소 아디아자모가민 살라하나 마사나.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제가 필리핀 공동체 주일마다 이사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건데 쑥스럽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쩌면 한국 정부가 지금 주장해온 이주민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에 이 과정이 강제적 흡수 통합 과정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왔으니까 우리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갔으면 하는 결과 문화 충돌 및 오해가 끝없는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겪은 걱정은 사실 물질 문명, 개인 소비주의, 세속적 상대주의, 근대화, 신자유주의가 발생한 이 글로벌 시대의 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 찾은 마닐라에서 지난달에 이제 마닐라 그
E9 기자 때문에 E9, E10이라면 이제 배 선박의 톤수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칼라브린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가 필리핀으로 귀환한 노동자들 많은 수가 한국에서 어렵게 번 돈을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단시간 내에 쉽게 쓰고 다시 중동 지방으로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학적 모델은 이런 속에서 복음의 가치, 문화에 대항하는 예언자적 도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글로벌이라는 이 자구책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인류학적 모델,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도 중요하고 상대방 문화도 중요한데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그 문화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 종교적 시스템과 사회적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71쪽에 나와 있는 바랑가이하고 밑에는 이제 GKK 모델인데요.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에서 쓰이는 말 중에 바랑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랑가이란 말레이계 주민들이 과거 인도네시아 방면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이주할 때 타고 온 배를 가리킵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몇 개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 이주민 집단은 멀고 험한 바닷길을 더불어 헤쳐온 운명 공동체로 새로운 땅에 상륙하면 적당한 곳에 정착하고 배를 같이 타고 온 사람들은 그대로 한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이주민 집단의 우두머리는 다투라 불렀고 대부분 연장자인 이들 다투는 자연스럽게 촌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투는 정치 행정 지도자이면서 우리 안에서는 역시 종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현대에 와서는 바랑가이 캡틴으로 변했는데요. 바랑가이 캡틴은 3년씩 3회 중임이 가능합니다. 선거 때는 복자 출마 대신 바랑가이 위원회 7명이 함께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합니다. 이들은 자치구역의 모든 행정, 사법권, 민원, 고소, 고발, 사건, 사고를 처리하고 지역의 공익적인 일, 지역민을 위한 시설 개보수, 신축, 공사, 의료 지원, 교육 지원, 교통 정리, 시로부터 세금의 13에서 20%를 재정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는데 시가 부유하면 바랑가이도 부유하고 또 바랑가이 캡틴과 의원들의 보수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랑가이 폴리스도 운영되고요.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개입해서 모든 사건들은 이 바랑가이 캡틴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건, 사고를 중재하고 벌금이나 배상 등 판결을 내리고 상급 경찰기관, 법원의 의견을 송치할 때도 있습니다. 바랑가이 선거 당일에는 총기, 테러, 미리 사고 등을 통제하기 위해 24시간 주류 판매가 금지되는데 모든 지역 내 공공장소의 CCTV는 전부 바랑가이 소관입니다. 그래는 7명의 공동체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랑가이와 GKK를 보며 제가 사목하고 있는 이주 사목 현장의 상황들을 이해해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캡틴 혹은 마더의 역할입니다. 이주 노동자, 다른 결혼 이주 여성들을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여성이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여자에게, 그 여성에게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동체 안에 그 여성 지도자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도 학교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지역 교회를 운영하실 때 이주민들을 보면 반드시 대표적인 어떤 여성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랑가이 문화에서 그들의 어떤 삶의 표현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바랑가이나 GKK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종교적 이유로 피임과 낙태가 실제로 또 경제적인 지명과 머물며 언어를 배워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데다 관계재산을 따는 데 실패해서 우울증에 걸린 주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결혼 이주 여성의 결혼식을 저희가 하는 이 시간들은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이제 발제하시거나 발표를 해주신 신부님들 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여기 있던 교장 선생님들과 교원 선생님들은 우리가 늘 해오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은 이제 질문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는 먼저 발표를 하시고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고 토론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합 토론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실제로 시간을 좀 짧게 하느라고
그리고서 더 많은 발표 시간을 드리고자 함으로써 발제가 한 분이 들었기 때문에 토론하는 시간이 없이 이렇게 계속 발표를 들었고 질문을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아마 질문을 지금 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혹시 발표를 5분이 하시면서 충분하게 발표를 하셨나요? 네, 역시 발표하신 분들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아닌데, 네, 그럼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신부님 2분,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2분, 그 다음에 항상 이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 자매님 이렇게 5분이 모여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늘 3분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5분이 이렇게 발표하신 경우도 드물고, 또 제가 이렇게 아까 프로필과 이런 내용들을 저도 오기 전에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전공을 좀 살펴봤었는데 인문학에 계신 분이 3분 계시고요. 이상하게도 인문학에 계신 분이 저쪽에 다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2분은 이제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별로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지 않았지만, 네,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4분 계시고, 또 여자분이 1분 계신 태도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편을 잘 갈라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렇게 앉은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궁금한 내용이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질문도 없으시면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신성여고의 성동림 신부입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창의성, 감성, 인성, 영성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미에 이제 인성에서 이제 영성 쪽으로 좀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인상 깊었던 책의 내용 가운데 다른 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여성, 영성, 감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해서 요즘 특히 많이 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인성에서 앞으로 영성으로 가게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첫째, 제가 영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됐냐? 간단해요. 점점 죽은 날이 가까우니까. 제가 그 여태까지 들었던 영성에 대한 대답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톨릭에서는 영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가톨릭 안에서 영성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신부님들, 교육자 신부님들 비롯해가지고 수녀님들, 그 다음에 일반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감성에 대한 감성 고침도 하시고 그런데 이미 감성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1990년대부터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영성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여태까지 그런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열심히 대답을 해주셨는데 조 교수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영성을 연구하려면 적어도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영성 과목도 있고 영성 센터도 있어요. 영성 교육 센터도 있는데 네, 좀 고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활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례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안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애미 교육 같은 그런 교육 내용을 일반 제도 교육, 특히 이 고등학교 정도 과정에서 성숙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배워야 될 교육 과정을 만약에 편입시키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관계를 말한다고 우리 애리 프로그램에서 초이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초이스. 그러니까 초이스 프로그램들이 관계 선택. 네, 한국말은 선택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 주말 2박 3일 가면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공동체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청소년들한테 그 자기 삶의 목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말씀하셨어요. 그 프로그램을 고등학생들이 접목시킨다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문제 있는 네네. 저희들이 그 메리젠 카운터에서 서강대에서 기적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이제 애미 부부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메리젠 카운터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지금은 본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요즘에 한국말 잘하시는 신부님이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생들이 남녀노소 다 결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어디서도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데는 없었어요. 지금 가톨릭 프로그램 안에 그 무슨 가나의 혼인잔치 약간 가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루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금은 서울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가 그 약혼자 주말이라 그래가지고 예비 부부를 위한 주말 2박 3일을 해요. 예비 그것이 하는 게 굉장히 가정 사목의 제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도 약혼자 주말을 갔다 와서 결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그 결혼 교육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15년부터 그 원래는 가나 가정사고 또 제가 제주대학교와 같이 이제 해가지고 그 혼인전 교육 그 3학점짜리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회에서 하자니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해가지고 저희 교구에서는 혼인 멘토 부부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혼인전 준비만, 그 다음에 지금 교육법상으로는 혼인 문서를 사인하고 혼인을 완성시킬 혼인 증인만 있는데 저희는 혼인 생활을 책임질 혼인 멘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 그 다음에 윤리학, 그리고 그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뭐 감정 코칭, 그리고 메리지 엔카운터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2년째부터는 계속 갱신,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우리 부부가 한 부부 내지 두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제주 교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이고 혼인 준비를 하는 먼 준비로서 20살 이상의 대학생부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도 최소한 6개월을 받는데 사제들이나 아니면 수녀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신도 부부가 선배 혼인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남자들은 술 먹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 중에서 이제 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에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혼한 부부 어느 교구에서는 교구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본당 신부님들 중에 특별히 아이들 청소년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되는 정년기까지의 어떤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신부님들이 그 몇몇 본당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 중에 그 가족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지금 제가 본당에 와서 처음 이제 본당에 나가서 요청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생들 위한 성상담을 해달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성교육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을 성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 단어 선택이나 또 대화하는 방법이 아직은 출산까지 원래 제가 이 생명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분례는 가정이 아니고 그것을 본당에서 보여주니까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까지 노인분들까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신비가 정말 경이로운 줄을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